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깊은 상월 마을에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푸른 산이 사시사철 맑은 기운을 뿜어내고, 앞으로는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는 가을물이 졸졸 흘러내려 그야말로 그림 속에서나 볼 법한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논밭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우뚝 솟아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인 최 진사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러러보아야 할 높은 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 진사댁의 담장은 어찌나 높고 견고한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들이 꼿꼿하게 자라나 집안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밤이면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흘러나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예법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분이라 집안의 법도가 서리빨처럼 엄격하여 하인들조차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발뒤꿈치를 들고 다닐 정도로 정숙함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이 엄격하고 고요한 최 진사댁 안차의 깊숙한 곳에는 진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기는 고명딸 연화 A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자태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연화 A씨는 어려서부터 바깥 출입을 삼가고 규방에 머물며 술을 놓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소일하였기에 마을 총각들은 그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씨의 웃음소리나 가끔 문틈으로 스치는 옷자락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어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이 기와집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거대한 비밀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연화 A씨의 방에는 여전히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A씨는 수틀을 앞에 둔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천 위에 화려한 목단꽃을 수놓고 있었지만 바늘을 잡은 A씨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 보는 이가 있었다면 단번에 몸이 좋지 않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A씨는 불러오는 배를 펑퍼짐한 치마폭으로 감싸주며 혹여나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삼키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씨의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아비는 다름 아닌 아랫마을 장터에서 주먹 꽤나 쓴다는 왈패 달구였으니 이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일이 아닐 순 없었습니다. 달구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 없이 자라거친 세팔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사내로 곰 같은 덩치에 험상궂은 인상을 지녀 아이들이 울다가도 달구가 온다 하면 뚝 그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양반집 규수와 왈패 건달의 인연이라니 이는 법도를 중시하는 최진사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병고였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A씨는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연화 A씨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살며시 열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달구와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었으나 겉모습과 달리 속정 깊고 우직한 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A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구는 A씨를 위해 거친 주먹질을 그만두고 장터에서 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양반과 상놈, 그것도 왈패 출신이라는 신분의 벽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A씨는 달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서슬 퍼런 꾸지람이 귓가에 쟁쟁하여 밤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담장 밖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짐작건대 달구가 A씨의 안위가 걱정되어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서성이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A씨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저 먼 발치에서 A씨의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A씨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당장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A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만 꽉 쥐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연화 A씨는 부풀어 오르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콩닥콩닥 심장을 뛰게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행여나 유모나 다른 하인들이 눈치챌까봐 A씨는 억지로 밥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놓던 비단을 잠시 내려놓고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까칠하여 물조차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여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A씨,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A씨를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늙은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는 A씨가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고 뒤척이는 것을 걱정하여 따뜻한 꿀물을 타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A씨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바느질거리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모가 들어오자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유모는 A씨의 파리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유모의 눈은 매섭기로 소문나 있었기에 A씨는 혹여라도 들킬까봐 가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유모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A씨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요즘 통입맛이 없으신지 수라상도 거의 물리지 않으시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라며 근심 어린 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A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저 환절기라 기운이 없고 속이 좀 더부룩할 뿐이네. 걱정 말게. 라고 둘러댔지만 유모의 눈길은 A씨의 허리춤에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졌습니다. 늙은 유모는 수십 년간 안주인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낸 경험이 있었기에 A씨의 미세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지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머무는 최진사는 요즘 들어 더욱 예법을 강조하며 집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스치듯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딸의 모습에서 어딘지 모를 그늘을 발견했지만 그저 나이가 차서 혼인을 할 때가 되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한양에 있는 명문가 자제와의 혼담을 추진하고 있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딸의 혼수 준비를 서두르라고 안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계획을 알리 없는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 마을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밤 공기를 갈랐는데 이는 마치 연화 아이씨의 슬픈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담장 밖 거친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달구는 아씨의 방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달구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는 산에서 카운 산딸기 잎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입덧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A씨에게 전해주고 싶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높은 담장을 넘을 수도 대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그저 담벼락 아래 작은 틈새에 산딸기 잎을 고이 놓아두고는 누군가 발견해서 A씨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천한 신분이 원망스러웠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줄 힘이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그저 싸움질이나 하는 건달로만 알고 있었지만 A씨를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선비의 지조보다도 굳건하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안은 혼수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은 비단을 나르고 안차의 마루에는 형형색색의 옷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 A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옷감을 몸에 대어 보아야 했는데 불러오는 바위 때문에 오해태태가 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인 최 진사댁 마님은 딸의 안색이 나쁜 것을 보고 보약을 한 재 지어와야겠다고 말해 A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이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에 A씨는 절대로 아프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 김서방이 빗자루질을 하다가 담벼락 밑에서 시들지 않은 산딸기 잎 뭉치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귀한 산딸기 잎이 왜 여기 떨어져 있나, 누가 흘리고 갔나 보구만 하고 혼잣말을 하며 주워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유모가 그것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모는 산딸기 잎이 임신한 여인들의 입덧을 가라앉히는 데 쓰인다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지난밤 A씨의 모습과 연결되었습니다. 유모는 김서방에게서 그 잎을 건네받아 조용히 자신의 치마폭에 감추고는 복잡한 표정으로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방에 오르는 주된 화제는 역시나 최 진사댁의 혼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어젯밤 늦게 최 진사댁 담장 근처에서 웬 덩치 큰 산에 그림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왈파에 달구놈 아니야. 요즘 들어 그 녀석이 장터일도 안 하고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던데 하는 말이 나오자 아낙네들은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소문이란 본래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 사랑채에서는 최진사가 갓을 고쳤으며 한양에서 내려올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며칠 뒤면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숙부가 방문할 것이라는 전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숙부는 예법에 관해서라면 최진사보다 한술 더 뜨는 인물로 집안의 대소사를 참견하고 바로잡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방문은 평화롭던 집에 큰 파란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집 안팎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고 음식장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연화의 씨는 숙부가 온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숙부는 눈썰미가 매섭고 눈치가 빨라 어지간한 거짓말로는 속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으며 뱃속의 아이가 원망스럽다가도 또 가엾어서 하염없이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달구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막막하여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어귀에는 낯선 나귀를 탄 선비 일행이 나타났는데 바로 최진사의 숙부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숙부의 날카로운 눈매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훑어보았고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는 마을 분위기와 우물가에서 쑥덕거리는 안악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곧장 최진사댁으로 향했는데 그 위세가 대단하여 지나가던 개조차 꼬리를 내리고 숨을 정도였습니다. 최진사댁 대문이 활짝 열리고 최진사가 마중을 나가 숙부를 맞이했을 때 안채에 있던 연화 A씨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숙부의 등장은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 A씨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숙부는 집안을 둘러보며 집안 기운이 예전 같지 않구먼, 어딘가 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연화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밥알을 세고 있었고 숙부는 그런 조카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 감도는 식사 시간 숙부가 불쑥 연화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냐 라고 물었을 때 A씨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A씨는 간신히 아니옵니다 숙부님, 그저 오랜만에 뵈어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달구는 마을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주막 안악이 지나가는 말로 최진사댁의 한양에서 무서운 어른이 내려왔다더군. 이제 그 집 규수 혼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어 라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구는 술잔을 꽉 움켜쥐어 손절구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당장이라도 최진사댁으로 달려가 A씨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 A씨와 뱃속의 아이 생각뿐이었고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최진사댁과 마을에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비밀을 간직한 A씨와 그녀를 지키고 싶은 왈패달구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어른들의 엇갈린 운명이 서서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깊은 밤 달빛 아래 숨죽여 우는 연화 A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 해가 솟아올랐지만 최진사댁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숙부의 위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새벽닭이 울기도 전부터 일어나 사랑채 마루를 쿵쿵 울리며 걸어다니는 통에 하인들은 단잠을 설치고 부랴부랴 마당으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숙부는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불호령을 내릴 기세였기에 집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의 진사조차 숙부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쩔쩔매며 그 뒤를 졸졸 따랐으니 이 집안의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숙부는 대청마루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는 하인들이 마당 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담장이 너무 낮아 이래서야 쥐새끼 한 마리도 마음 놓고 드나들겠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에 마당을 쓸던 김서방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고 안채에서 문안 인사를 준비하던 연화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방문 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숙부의 그 말은 단순히 담장 높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강이 해이해져 잡스러운 기운이 스며들었음을 질타하는 뼈있는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마을 우물가에는 여느 때처럼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는데 오늘따라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은밀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망이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안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어제 최 진사댁 담벼락 밑에서 그 왈패놈 달구를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빨래를 헹구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나도 들었어. 그 험상궂 준 놈이 밤마다 그 집 주위를 맴돈다는데 혹시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도둑질이라면 곡간을 털지 왜 담장 밑에서 한숨만 쉬다 가겠어. 내가 보기엔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훔치러 다니는 게야. 그 말에 안악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숨을 죽였고 최 진사댁 고명딸 연화 A씨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하니 그 귀한 댁 아씨랑 천한 왈패놈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흥미진진한 이야기 거리를 찾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 한 구석에서 짐을 나르던 달구는 귀가 가려워 자꾸만 긁적이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옮기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최 진사댁이 있는 상이슬 쪽을 향했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에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달구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이 달구 자네 요즘 무슨 넋을 놓고 단이나 쌀가마니 떨어뜨리겠네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달구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운궁거리는 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진사 댁 안채에서는 연화 A씨가 쓴 약사발을 앞에 두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지어온 보약 냄새가 역겨워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숙부님도 오셨는데 내 안색이 창백해서야 되겠니? 어서 들이켜라 하며 재촉했지만 A씨에게는 그 보약이 마치 독약처럼 느껴져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숙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약을 다 비우지 못했느냐. 양반과 여식이 그리 몸이 약해서야 시집가서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호통소리에 A씨는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약을 들이켰지만 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치듯 울렁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안채를 나서는 길에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유모를 불러 세웠는데 그의 매서운 눈빛은 유모의 속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이 집에서 잔뼈가 굵었다지. 요즘 A씨의 거동에 이상한 점은 없더냐. 밤에 잠을 설친다거나 헛것을 본다거나 하는 일 말이다. 숙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A씨께서는 그저 혼사를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조금 설치실 뿐 별다른 일은 없사옵니다. 유모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유모의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그는 콧방귀를 뀌며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집안의 음습한 기운이 감돌아.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자네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야.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숙부가 멀어지자 유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서둘러 주위를 살핀 뒤 헐레벌떡 아씨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유모는 아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한양 어른께서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연화 아씨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유모를 보며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유모를 달랬습니다. 유모 진정하게.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지 않은가. 그저
짐작일 뿐일세. 하지만 A씨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어 그 위로가 무색하게 들렸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A씨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달구가 담장 밑에 두고 간 산딸기 잎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김서방이 주워온 것을 제가 뺏어왔습니다. 달구 그놈이 다녀간 게 분명합니다. 이러다 들키면 A씨도 그놈도 다 죽습니다요. 그날 오후 최진사는 사랑채로 달구를 불러들일 수는 없었기에 하인을 시켜 마을 촌장을 은밀히 불렀는데 이는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촌장은 최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땀을 흘리며 그저 안악들이 심심풀이로 떠드는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진사댁 따님같이 고귀한 분께 어찌 그런 망측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숙부는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랴. 내 오늘부터 담장 경비를 더 철저히 할 테니 마을 사람들에게도 입조심하라고 전하게 라며 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촌장이 물러가자 숙부는 최진색에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님, 혼사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 달 안으로 나를 잡읍시다. 저런 헛소문이 한양까지 퍼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입니다. 최진사는 너무 이르지 않냐며 우물쭈물했지만 숙부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안채로 전달되었고 소식을 들은 연화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이번 달이라니 이제 보름도 차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으니 절망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달구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최진사댁 혼사가 앞당겨졌다는 소식에 달구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최진사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구의 마음속에는 A씨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해야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지만 집안을 겹겹이 둘러싼 하인들과 높아진 담장은 철옹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씨 방의 불빛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 불빛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초에 진사댁 담장. 주위에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이는 숙부의 지시로 경계가 삼엄해졌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감시가 철저하여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하인 중 하나가 거기 누구냐 하고 소리치며 달구가 숨어있는 쪽으로 횃불을 비추었는데 달구는 재빨리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야옹 야옹. 어설픈 고양이 소리에 하인은 에이 도둑고양이였구만. 긴장해서 헛것이 보였나봐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겨우 한숨 돌린 달구였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애씨를 두고 혼자 살 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내어 담벼락의 작은 개구멍으로 다가갔고 미리 준비해온 쪽지를 돌멩이에 묶어 안차의 마당으로 휙 던져 넣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하인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고 달구는 그 쪽지가 제발 아씨의 손에 들어가기를 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을 쓸던 유모는 장독대 근처에 떨어진 돌멩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돌멩이에 묶인 쪽지를 황급히 풀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 밤 자시 뒷산 물레방앗간 기다리겠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모는 이 쪽지가 달구가 보낸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렸고
이걸 A씨에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하자니 A씨가 위험해질 것이 뻔하고 안 전하자니 두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유모의 속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유모는 A씨가 세수를 할 때 몰래 쪽지를 건넸고 쪽지를 받아든 A씨의 손은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A씨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모 나를 좀 도와주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네. 이대로 시집을 가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라고 애원했습니다. 유모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A씨의 절박한 눈물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밤에 뒷문을 살짝 열어주기로 약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알면서도 늙은 유모는 주인 A씨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으니 사랑채에 있던 숙부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도록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숙부는 밤바람을 쐬며 집안의 기운을 살피던 중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공어림을 포착하고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오늘 밤 자시 물레방앗간. 바람결에 실려온 희미한 단어들이었지만 숙부의 예리한 감각은 그것이 심상치 않은 모의임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숙부의 입께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고 그는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 모아 몽둥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가 가까워오자 연화 A씨는 검은 장옷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유모가 열어준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달구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A씨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고 저 멀리 보이는 물레방앗간의 희미한 윤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뒤를 밟는 그림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불나방처럼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달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아씨 오셨습니까?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장곳을 벗은 A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달구는 그런 A씨를 와락 끌어안으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주제에 감히 아씨를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잠시나마 이별의 아픔을 잊으려 했지만 그 짧은 평화는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들 양반집 규수가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하다니 벼락 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숙부와 하인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물레방앗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달구는 본능적으로 A씨를 등 뒤로 숨기며 숙부 앞을 막아섰습니다. A씨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불러낸 것입니다. 달구가 소리쳤지만 숙부는 코웃음을 치며 저 천한 놈을 당장 멍석 말아라. 그리고 A씨는 집으로 끌고 가 가두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구에게 달려들었고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뜯어 말리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왈패 출신인 달구였지만 A씨가 다칠까봐 반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끌려가는 I씨의 절규와 멍석 위로 떨어지는 몽둥이질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들려오는 그 처참한 소리에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숙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최진사댁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끌려온 A씨는 안채방에 감금되었고 달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어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었으니 A씨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간밤의 소동 이야기로 들끓었고 최진사댁 때문은 굳게 닫힌 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숙부는 집안 회의를 소집하여 이 부정한 일을 어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최 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닫힌 방문 안에서 연화 A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처럼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만이 꼬물거리며 어미에게 살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 집안을 덮친 어두운 그림자는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착한 연화 A씨가 어쩌다 그런 몹쓸 놈과 엮여서 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숲속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찢어진 상처보다 A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주먹을 쥐며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A씨와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위태로운 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 사건이 있은 후 최 진사댁의 공기는 마치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 숨막히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숙부의 헛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서는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 A씨가 갇힌 방 앞에는 건장한 하인 둘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보초를 서고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마치 생기를 잃은 인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 해도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으니 A씨의 배는 이제 펑퍼짐한 치마로도 가리기 힘들 만큼 불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두려움과 모성애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면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하며 눈물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입덧은 다행히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병이 깊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고, 이를 지켜보는 유모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유모는 몰래 미움을 쑤어와 아씨, 한 숟가락이라도 뜨셔야 뱃속에 아기씨가 살지요 하며 애원했지만 A씨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숙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 조급하게 움직였는데, 그는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연화 A씨를 멀리 시골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하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혼인을 치러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를 다그쳐 혼례 날짜를 당장 내일 모레로 잡아버렸고, 상대방 집안에는 A씨가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요양을 가야 하니 식을 서두르자고 거짓 통문을 넣었습니다. 이는 양반가의 채통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사람의 눈과 귀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법이라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도 A씨의 배가 심상치 않다는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복을 짓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다는 친모가 불려왔는데, 친모는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A씨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힘겹게 일어나 친모 앞에 섰지만 줄자가 허리에 닿는 순간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친모는 A씨의 허리 둘레를 재다가 손끝에 닿는 단단하고 둥근 감촉에 화들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유모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는 황급히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모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은 문 밖에서 감시하던 숙부의 예리한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치수 재는 일이 어찌 이리 더디냐.
하는 숙부의 호통이 떨어지자 친모는 허둥지둥 대충 치수를 마무리하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친모가 나가자마자 숙부가 방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는 A씨의 부풀어 오른 바의 쪽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쏘아보며 내 몸뚱이에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둔 개냐 왜 이리 굼뜨게 구는 것이냐 라며 다그쳤습니다. A씨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배를 감싸 쥐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숙부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숙부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하인에게 당장 의원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온다는 소리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연화 A씨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유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 어쩌면 좋아요. 이제 다 들통날 거예요. 우리 아가는 달구씨는 어떡해요? A씨의 절규에 유모도 함께 울며 A씨,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진사댁 마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고 최 진사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장탄식만 내뱉으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의원이 도착하여 A씨의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의원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숙부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은 A씨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시작했는데 맥을 짚은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A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고막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만에 손을 뗀 의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맥은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한 활맥, 에이휴아모 이옵니다. 숙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박에 알아듣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활맥이라니 그건 회임한 여인에게서나 나타나는 맥이 아닌가 하고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의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틀림없는 택이 타이치이옵니다. 이미 서너 달은 좋기 지난 듯 하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그 순간 숙부의 분노가 폭발하여 옆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던지니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망할년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외간 남자와 통정하여 애까지 배다니 안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초의 진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며 마님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씩씩거리며 A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른대로 대라. 그씨 도둑놈이 누구냐? 지난번 물레방앗간에서 잡힌 그 왈패놈 달구 그놈이냐? A씨는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자 숙부는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멍석을 말고 몽둥이를 가져오라. 내 오늘 인연과 그놈을 요절내어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마을 외딴 굴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숨어 지내던 달구는 마을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러 내려왔다가 최 진사댁에서 의원이 다녀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A씨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구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며 죽는 한이 있어도 A씨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굴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낫을 허리춤에 찼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낫을 버리고 맨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집안 어른들에게 무기를 들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댁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멍석과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죄인을 참수하는 형장처럼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숙부는 대청마루에 서서 서슬 퍼런 눈으로 하인들을 지휘하며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마을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달구 그놈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화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마당에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여기 있어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으로 쏠린 순간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달구가 제 발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지난번 맞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자 달구는 A씨가 무릎 꿇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부는 달구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제 발로 기어들어 오느냐. 내 놈이 우리 가문을 능멸하고 금지옥엽 같은 내 조카를 망쳐놓았느냐 하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달구는 바닥에 머리를 쿵소리가 나도록 박으며 큰절을 올리고는 고개를 들어 숙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A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못난 놈이 아씨를 연모하여 버린 일이니 죽이시려거든 저만 죽이시고 A씨와 뱃속의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달구의 목소리는 비장하고도 간절했습니다. 아씨는 달구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니에요. 숙부님, 제가 그 사람을 먼저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발 그 사람은 해치지 마세요. 하며 달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를 감싸며 죽음을 자청하는 모습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지만 숙부의 분노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구나. 감히 내 앞에서 사랑 타령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뼈가 부러지도록 때려서 다시는 딴맘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달구에게 다가갔지만 달구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멍석 위에 누웠습니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유모와 다른 하녀들이 달려들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놔라 놀란 말이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A씨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숙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몽둥이질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몽둥이가 달구의 등에 내리꽂히자 윽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달구는 빗발치는 몽둥이 찜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A씨가 더 마음 아파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도록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A씨와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몽둥이가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달구의 눈은 쓰러진 A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어느새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이를 지켜보던 최진사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양반의 채통과 딸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지만 숙부의 기세에 눌려 감히 중지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매질 소리에 저러다 사람 잡겠네. 달구가 왈패짓은 했어도 심성은 착한 놈인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매질이 계속되자 달구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A씨만은 그 처절한 외침은 숙부의 귀에도 쟁쟁하게 울렸지만 숙부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쳐라, 이놈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라며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소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달구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정신을 잃었던 A씨가 다시 눈을 뜨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씨는 하녀들의 손을 뿌리치고 몽둥이가 춤추는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달구의 몸 위를 덮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려라. 내 배를 때려라. 이 아이와 함께 나를 죽여라. A씨의 돌발 행동의 하인들은 기겁하여 몽둥이질을 멈추었고 마당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범벅이 된 달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양반집 규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고 그 처참한 광경에 숙부조차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니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혀를 차며 숙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최대감,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법도가 중하다 하나 사람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일세.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네. 이제 그만 멈추게나. 촌장의 말은 낮지만 힘이 있었고 살기로 가득 찼던 마당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지만 촌장의 권위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피투성이 사내를 안고 죽기를 각오하고 버티고 있으니 더 이상 매질을 계속하다간 정말로 딸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 진사가 나서서 숙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숙부님, 이제 됐습니다. 저러다 내 딸까지 죽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마침내 체면을 이기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최 진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A씨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달구와 그를 놓지 않으려는 연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밤 최 진사댁 마당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처참한 사랑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 밤바람만이 피비린내를 싣고 산골짜기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촌장의 엄중한 호통과 최진사의 만류에 춤을 추듯 날뛰던 몽둥이질이 비로소 멈추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달구의 등 위로 엎드려 울고 있는 연화 A씨의 모습은 마치 피로 쓴 한편의 비극적인 시와 같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몽둥이를 들고 있던 하인들조차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쥐려 했으나 A씨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도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라며 서슬 퍼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순종적이고 얌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어미호랑이 같은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멍석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달구가 쿨럭 하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자 A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달구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달구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고 A씨를 바라보며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눈물 거두십시오.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라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A씨와 뱃속의 아이, 걱정뿐인 달구의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천안 왈패라는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측은지심이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의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만 촌장과 마을 원로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였습니다. 숙부는 헛기침을 하며 흥왈패놈이 제법 흉내는 낼 줄 아는구나. 허나 근본이 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법네. 오늘 촌장 어른 체면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나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피 묻은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최진사와 숙부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염치 없는 줄 아오나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떠나면 A씨와 아이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으니 제발 곁에서 머슴처럼이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똥오줌을 풀하면 풀 것이고 돌을 나르라면 나를 것입니다. 제발 기회만 주십시오. 달구의 이마가 땅바닥에 지시겨주도록 절을 하는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거칠고 무식해 보이던 사내가 사랑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김서방과 늙은 유모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기둥 뒤에 숨어있던 유모가 결심한 듯 마당으로 뛰어나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년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A씨께서 불공을 들이러 산사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던 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산적들을 만나 큰 변을 당할 뻔하셨지요. 그때 아씨를 구해주고 대신 칼을 맞아준 것이 바로 저 달구놈입니다요. 유모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마당을 강타했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나를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던 그 의인이 바로 저놈이란 말이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유모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요. 그때 달구가 큰 상처를 입고도 A씨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숨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A씨께서는 생명의 은인인 달구를 마음에 품게 되셨고 달구 또한 아씨를 멀리서나마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륜이 맺어준 인연이지 결코 더러운 정이 아니옵니다. 유모의 고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마당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만. 생명의 은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양반이고 상놈이고를 떠나서 의리가 있는 사내네 그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달구를 그저 난봉꾼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희생과 침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멍한 표정으로 피투성이가 된 달구를 다시 바라보았는데 흑투성이 얼굴 속에 숨겨진 우직함과 진심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은인을 몰라보고 하마터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뻔했구나.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숙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부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지요. 숙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형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은인은 은인이고 법도는 법도입니다. 양반과 규수가 왈패와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겁니까? 하고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자, 밤이 깊었네. 다들 진정하게.
대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세. 저러다 정말 송장 치우겠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아. 촌장의 중재에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사람을 행랑채로 옮기고 의원을 다시 불러라. 그리고 유모는 A씨를 방으로 모셔라. 최의 진사에 불호령에 굳어있던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축 늘어진 달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행랑채로 옮겼고 A씨는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하며 따라 나서려 했으나 어머니인 마님이 달려나와 딸을 부둥켜 안고 말렸습니다. 연화야 안 된다. 지금은 네 몸부터 추슬러야 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정해라. 아비가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품에 안겨 A씨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에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숙부는 에잉, 집안꼴 잘 돌아간다. 내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하며 획 돌아서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숙부가 사라지자 마당을 짓누르던 살벌한 기운은 한층 더 옅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제 한시름 놓았구만. 그래도 최진사가 사람이 모질지는 않아. 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에는 찢어진 멍석과 핏자국만이 남아 참혹했던 밤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 위로 차가운 밤바람 대신 따스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마당의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김서방은 빗자루질을 하며 거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달구 그놈이 우리 집 사위 대접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며 혀를 찼지만 그 표정에는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하인들 사이에서도 깐깐한 숙부보다는 우직한 달구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행랑채에서는 물 끓이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약탕기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집안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작은 방 달구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고 다시 불려온 의원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휴, 맷집 한번 좋구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요단강 건넜을 텐데 뼈는 상하지 않았으니 며칠 푹 쉬면 일어날 걸세. 의원의 말에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모는 정성스럽게 끓인 죽과 탕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달구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왜 말하지 않았어? 그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유모의 타박 섞인 말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유모를 보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퉁퉁 부은 입술로 할멈, A씨는 괜찮소? 하고 묻는 그의 모습에 유모는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누굴 걱정해. A씨는 마님께서 잘 보살피고 계시니 걱정 말고 내 몸이나 챙겨. 이제 대감마님도 허락하셨으니 내 놈이 하기 나름이야. 알겠어. 달구는 그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천덕꾸러기 왈패로만 살았던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병녘이 가까워오자 집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안채의 연화 A씨는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달구의 이름을 부르며 뒤척였고 어머니는 딸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채의 최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체면도 중요했지만 딸의 목숨을 구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내를 내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구의 그 강인한 눈빛을 떠올리며 어쩌면 그 녀석이
샌님 같은 양반 자제들보다 딸을 더 잘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의 수다도 어머, 세상에 그런 로맨스가 없대. 달구가 알고 보니 진국이라더라. 하는 식으로 칭찬 일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댁 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대신 따뜻한 시선을 보냈고 달구의 쾌유를 비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왈패의 이미지가 순정남이자 의인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는데 숙부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들은 행랑채에 누워있는 달구를 위해 땔감을 나르고 보양식을 챙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달구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당에 나왔을 때 하인들은 그를 달구놈이 아닌 달구 서방이라고 부르며 다의해 주었습니다. 달구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호칭이 싫지 않은 듯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 A씨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달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A씨가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상처 터집니다. A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달구는 A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A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투박한 달구의 손과 고운 아씨의 손이 맞잡은 그 모습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를 잡고 술을 대접하는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달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흉흉했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잔칫날 마당에는 멍석 대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달구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며 등을 두드려주자 벅찬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숙부도 마지못해 문을 열고 나왔는데 촌장이 다가와 허허 이보게 자네 조카 사위 될 사람이 듬직하지 않은가. 옛말에 영웅호걸은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했네. 하며 너스레를 떨자 숙부도 헛기침을 하며 뭐 힘. 하나는 장사 같아 보이더이다. 집안일 부려먹기는 좋겠수다. 하며 짐짓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 말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고 굳어있던 숙부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진사는 달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몸이 다 나으면 내 너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일을 맡길 생각이다. 내 딸과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면 왈패물을 완전히 빼고 제대로 된 가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최진사의 엄숙한 물음에 달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A씨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인어른이라는 말에 최진사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허허 웃으며 달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잔치도 파할 무렵 최진사댁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지난밤의 고통과 갈등을 모두 태워버리고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 A씨와 달구는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이 비록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부모의 다짐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 같았던 사건들은 모두 지나가고 최진사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설이 녹아내린 초의 진사댁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니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도 포슬포슬하게 풀리며 새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봄바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활기찬 기운과 사람 사는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지 않았고 마당에서는 빗자루질 소리와 함께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려왔으니 이것은 바로 달구가 가져온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달구는 이제 거친 왈패의 옷을 벗어던지고 남색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은 어엿한 집안의 일꾼이자 사위로서 마당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부지런함이 어찌나 대단한지 늙은 머슴 김서방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이구, 달구 서방 천천히 하게나. 그러다 몸살 나겠네. 김서방이 말려도 달구는 아닙니다. 제가 놀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A씨와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지요. 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쪽 하고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는 듣는 이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창고에는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니 최진사댁의 굴뚝에서는 영이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달구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양반가의 사위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사랑채로 불러들여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주먹만 쓰고 살아온 달구에게 붓을 잡는 일은 쌀가마니를 드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일이었으니 그는 붓을 쥐고 진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고 장인어른, 이 붓이라는 놈이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곰이 재주를 부리는 듯하여 최진사는 헛기침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했고 문 밖에서 엿듣던 하인들은 킥킥거리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숙부는 떠나는 날 아침 달구를 조용히 대문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달구는 혹여나 또 꾸지람을 들을까봐 잔뜩 긴장하여 어깨를 움츠렸지만 숙부의 표정은 예전처럼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달구의 어깨를 툭 치며 내 자네를 왈패라고 무시했으나 지난번 자네가 보여준 기가에는 웬만한 선비보다 나았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내 조카를 잘 보살피게나. 만약 연화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당장 한양에서 내려와 요절을 낼 것이야 라고 짐짓 엄한 척 당부했습니다. 달구는 숙부의 말에 감격하여 허리가 땅에 닿도록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부 어른.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A씨와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숙부는 낙 위에 올라타며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길로 떠났습니다. 숙부가 떠나자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달구는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었고 오직 다가올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연화 A씨의 배는 이제 남산만큼 불러와 거동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사라지고 온화한 어머니의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A씨는 마루에 앉아 달구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를 쓰다듬었고 달구는 틈만 나면 달려와 아씨 덥지 않으십니까? 물 좀 떠올까요?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유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원닭살이 돋아서 못 보겠네.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만.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산모를 위한 미역과 쇠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으니 연화 A씨가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채에서 A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달구는 마당에서 넋을 잃고 서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이구 어쩌나 우리 아씨 죽네 죽어. 달구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려 하자 유모가 소뚜껑 같은 손으로
달구의 등을 떠밀며 이 멍청한 놈아, 남정네가 산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썩 나가서 물이나 더 길어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달구는 쫓겨나서도 문설줄을 잡고 발만 동동 구르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최 진사 또한 사랑채에서 의관을 정지하고 앉아 있었지만 쥐고 있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조상님, 부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생명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A씨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하늘만 쳐다보며 무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달구는 우물가의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며 울 무렵 드디어 은계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최 진사댁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고 맑아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유모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뛰쳐나왔습니다. 대감마님, 경사 났습니다요. 고추입니다. 고추, 아주 튼튼한 아들 아기씨입니다. 그 소리에 달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 범벅이 된 달구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달구는 유모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땀에 젖어 누워있는 연화 A씨와 그 곁에 누운 작고 붉은 핏덩이를 보자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달구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옷자락에 몇 번이나 문지른 뒤 떨리는 손길로 아기의 조망만한 손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A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못난 놈에게 이런 보물을 주시다니요. A씨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달구의 손을 잡아주었고 당신을 닮아 아주 힘이 센 장군감이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최 진사도 들어와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하허, 이 녀석 이마가 훤한 것이 영락없이 나를 닮았구나. 아주 잘생겼어. 최 진사의 넉살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진사는 달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달구 서방. 이제 자네가 진짜 아비가 되었으니 더욱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달구는 눈물을 훔치며 예 장인어른,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기 탄생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왔는데 대문 앞에는 미역이며 쌀, 계란, 꾸러미를 든 이웃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이고, 달구 닮았으면 천하장사가 되겠네. 연화이씨 닮아 인물도 훤칠하겠어.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최 진사댁 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달구는 이제 하인이 아니라 당당한 아이, 아버지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막걸리 잔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배우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철수라 지었는데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달구가 네 발로 기어다니며 철수를 등에 태우고 이랴이랴치 하며 말놀이를 해주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장터에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왈패 달구가 이제는 아이 앞에서 온갖 재롱을 피우는 팔불출 아비가 되었으니 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은 사람 팔자 참 알 수 없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붉은 노을이 산마루에 걸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최 진사댁 대청마루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햅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먼저 수저를 들며
자, 들잡구나.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 라고 말하자 달구도 예 장인어른, 내년에는 더 풍년이 들게 하겠습니다. 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 A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며 그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달구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연화 아씨가 다가와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A씨의 물음에 달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꿈만 같아서요. 저 달을 보며 A씨를 그리워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곁에 있고 토끼 같은 자식까지 생겼으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달구의 진심 어린 고백에 A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요한 상골마을 밤은 깊어가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만 최 진사댁 사랑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운명의 파도를 넘어 비로소 찾아온 평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깡패였던 사내와 양반집 규수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며 춥고 긴 겨울밤을 녹여주는 따뜻한 화롯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람도 잠들고 별들도 졸고 있는 깊은 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행복을 찾은 달구와 연화 아씨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평온함과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저 문밖 어둠 속에 놓아두시고 부디 편안하고 달콤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